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주요 증시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의견이 포함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7개월 사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에 대해 논하는 2013 MBN 포럼 현장에서 현재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21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원가량의 주식을 내답한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는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21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맥경화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잠시 후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문제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인데요. 중소기업일수록 환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의식도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환위험 관리 방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갑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일 5년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던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후 세 지수 모두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지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공방이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한편 지난달 건축 허가 건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택 착공 건수는 줄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0.77% 하락한 13,92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 1.53% 하락했습니다. 3,164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1.24% 하락한 1,511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나라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내비쳤고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시캐스터와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관망세가 시장을 혼조세로 빠뜨렸습니다. 보험사인 RSA와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배당금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로 인해 RSA는 14.9%, 루프트한자는 6%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6% 상승한 6,39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3% 하락했습니다. 7,72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0.69% 밀리면서 3,709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국발 훈풍과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아베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소식에 유틸리티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쿄전력은 9.69%, 시코쿠전력도 7.31%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정부가 제약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신규 업체 설립 규제를 계획 중이라는 발표에 보건의료 업종이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화란생명공학이 6.3%, 화룬 완둥 의료장비가 10% 급등했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84% 상승한 11,46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6% 올랐습니다. 2,39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71% 상승한 23,30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2.7원 내렸고요. 1,078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은진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그 하락세가 뚜렷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되자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없었습니다. 우선 장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짐과 동시에 발표된 지표도 다소 혼조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신규 주택착공 실적이 8.5% 감소한 89만 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밑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착공 건수가 24%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잠재적인 주택 착공 건수를 나타내는 건축 허가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1.2% 증가한 92만 5천 채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그 주택 경기에 대해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0.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여 시장에 다소 안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FOMC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 지표는 다소 큰 반응은 없었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오는 3월에 양적 완화 정책 변경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된 의견 가운데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하면 경제에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다는 이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수의 FED 그 위원들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악재로 반응하며 다우지수는 14,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음번 FOMC 회의는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오가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알코아 등이 그 하락세를 보이며 대형주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날 합병 논의 후 곧바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의한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는 하루 만에 17%, 7%대의 동반 급락세를 보였고 애플도 팍스콘의 신규 채용 중단 소식이 아이폰 5 생산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2.41%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영국 증시만 홀로 상승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 대표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3% 내린 289.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탈리아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어 연정 구성이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점이 불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시퀘스트를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관망장세로 만들었다는 풀이도 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이 FOMC 1월 의사록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소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긍정적 이슈로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에 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국가들의 2월 중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가 마이너스 23.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밑돌았지만 1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그 유로화 관련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현재 절상되고 있음에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적정 환율이라고 말하며 그 환율 시장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특징주로는 세계 최대 강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수익성 악화로 2.4% 하락했고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배당을 취소해 6.2%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발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현재 지속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양적 완화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에 연준이 자산 매각을 예상보다 일찍 종료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사이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로존 국가들의 2월 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23.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지만 1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일지요?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BN 포럼에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NBN 포럼이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담 포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과신과 미흡한 대처를 꼽았습니다. One was an excessive belief in the power of completely over-liberalized financial markets. And then the other one was a combination of ignoring the necessary responses to 승자 독식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story tactically in the short term seems to be pretty constructive. What I'm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are the structural concerns, things like capital, labor, and productivity. These three key ingredients that drive economic growth. 각국의 성장 정책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Putting growth as the primary objective of policy, but when we say sustainable growth, I would like to see growth that can be sustained over time. 세션에 참가한 패널들은 앞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성장이 떨어지더라도 부채를 줄이고 국내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유로와 환율은 정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부 경제자문위원회 포럼에 참석한 메르켈 총리는 유로당 1달러 30전에서 1달러 40전에서 움직이는 지금이 정상 수준이라며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다가오는 2015년에는 이란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의 2015년 해외 원유 생산량이 하루 3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2011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중국이 2009년부터 이어온 해외 유전 인수합병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공기업을 1년 만에 2천억 원 흑자로 돌려놓은 CEO가 있습니다. 공기업 혁신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장도수 한국남전발전 사장이 M&A 대담 프로그램 경제재민촉에 출연했는데요. 서완한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기업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M&A 대담 프로그램 경제재민촉에 출연한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공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자율권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공기업의 좀 더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준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도수 사장은 1,400억 원 적자였던 한국남동발전을 취임 1년 만에 2,100억 원 흑자로 돌린 혁신 성공 비결로 소사장 제도를 꼽았습니다. 소사장 제도를 저희들이 공기업 최초로 시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진급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장 사장은 이와 함께 다양한 혁신을 추구해 정부로부터 기관장 리더십 평가 모두 A를 받았습니다. 민간 기업인 삼성 코닝 정밀 소재 디스플레이 출신인 장도수 사장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부족한 점으로 주인의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좀,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개인 기업하고 대비했을 때는 목표의식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공기업 혁신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장도수 사장의 성공 스토리는 오늘 오후 5시 30분 엠머니 대담 프로그램 경제재민 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21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인수위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또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실린 대선공약 210개의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 세부 이행계획도 바랍니다. 인수위는 오는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7주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고 내일 22일 박근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해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원가량의 주식을 내답한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는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20일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해 들어 최대인 5,83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의 올해 순매수 규모는 1조 611억 원으로 1조 8,881억 원을 순매도한 전달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엔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 하락폭이 컸던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열린 FOMC 의사록을 인용해 일부 위원들이 향후 양적 완화 조치의 지속 시기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실업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시점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 시기를 앞당기거나 현재보다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조정하면 잠재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정책위원은 매달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 조정은 물론이고 자산 매입 규모에 변화를 줄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한국의 가계부채가 차기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신은 한국의 총 가계부채 수치가 한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위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늘려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통신은 또 저소득층을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국민 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다른 공약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재정지출 삭감으로 복지 재원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충분히 충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카타르가 새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투자 회사인 카타르 홀딩의 부회장은 회견에서 새 투자 회사는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는 물론 전 세계의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타르가 새로 설립하는 투자 회사의 자산 규모는 120억 달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회장은 새 회사 상장이 6주에서 8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홀딩은 보유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인 포르쉐와 영국은행 바클레이스 등 많은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언 CEO에게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배 높은 액수이며 기본급여 또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이언은 특히 작년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의 CEO들은 큰 활약이 없어 명함이 엇갈렸는데요.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그에게 지급된 현금 보너스는 없었으며 기본급 또한 지난 2년간 동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현대백화점이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백화점 근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백화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경기에 일단 또 상당히 좀 민감하고요. 예. 내수주 성향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분기 실적도 뭐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뭐 1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시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단 지난 뭐 구정 때도 사실 저도 백화점에 가봤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저희 사무실 앞에 공교롭게도 이제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예.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좀 공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좀 마무리되는 1분기 이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매출에 좀 신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날이 좀 풀리면은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 조금 신학기를 맞아서라든지 이렇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좀 저조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별다른 호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급 역시 호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개인만 현대백화점을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월 초순까지는 계속 1월 달부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2월 초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이 투신권과 보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전략으로 현대백화점주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예. 뭐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추가 매도를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바닥 잡기가 진행되면은 서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를 저점으로 한 턴어라운드는 조금씩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상당폭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17만 원에서 지금 14만 7천 원까지 하락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14만 5천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거래량이 그다지 지금 많이 동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을 유지시켜드리겠고요. 손절은 14만 원이 좀 깨지게 되면은 조금 위태하다는 생각. 사실 14만 원이 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14만 5천 원 부분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분위기상은 15만 원대를 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줄 때 오히려 좀 매수세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양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 전략도 일단은 유효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15만 원대 좀 안착을 좀 확인해 주시고 반등 시에 16만 원 좀 강력한 저항 돌파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는 단기적인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현대백화점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경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부동자금,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머니국의 김유경 기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사상 최대로 늘어난 부동자금이라고 하는데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부동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일단 이게 계산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 예컨대 일단 뭐 최근에 보도 나온 것에 따르면 한국은행하고 금투협 자료를 좀 따져봤더니 예. 지난해 12월 말 규모로 이제 666조 원이 좀 넘는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일단 계산 방법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지난 2009년쯤에는 뭐 80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계산도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그 단기 부동 자금은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 뭐 수십 출시, 그다음 RP, CD, CMA, MMF 뭐 이런 게 다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MMF나 CMA에는 그 CD나 RP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중복 계상되는 점도 있지만 예. 뭐 일단은 뭐 마땅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단기 자금이 시중을 떠들고 있다. 이건 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증가 추세를 보면요. 일단 글로벌 금리가 터졌던 2008년 말에 540조 원이었고요. 일단 양적 완화가 공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년 만에 2009년 말에 64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 증가를 좀 반복하다가 그 지난해 두 차례 지난해 기준금리의 인하로 다시 오름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일단 예.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머니에 현금이 있지만 이걸 투자할 곳이 없다, 뭐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자산을 증식시킬 만한 투자처가 뭐 사실상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기 부동자금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금리가 2.75%인데 예금금리가 3.0%입니다. 그 지난 2009년 기준금리가 2.0%였는데 그때보다 예금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예금 메리트가 실종이 됐고 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증시도 지지부진하면서 일단 자본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도 실종되는 상태입니다. 그 MMF나 RP, CMA 같은 상품들도 요즘에 좀 개선되긴 했지만 그 여전히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좀 낮을 정도로 채권 시장도 좀 좋지 않아서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좀 도래했습니다. 일단 2009에서 10년도에 그 단기 부동 자금이 그때도 크게 늘었었는데 당시 3에서 6개월짜리 그 회전식 예금에 돈이 많이 몰린 적이 있는데요. 뭐 당시와 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동자금의 규모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부동자금 규모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동자금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걸 보니까 예. 2009년도에 2009년도에 한국에 0.3% 성장할 때 급증했어요. 예. 그때 보니까 그 전에 540조에서 647조로 107조 원 증가하고요. 또 그걸 좀 잠잠하다가 예. 작년 2012년도에 성장률이 2.0%일 때도 급증을 했어요. 그게 또 그에도 650조에서 666조로 급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성장이 안 좋은 해에 부동자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해의 특징은 기업가들이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가들이 투자할 때를 못 찾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써라 뭐 그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래야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할 만한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또 뭐니 해도 돈을 가진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돈을 가진 사람도 소비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도 뭐 전혀 앞이 캄캄하죠. 그다음에 증시도 지금 현재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예. 계속 그 갈지자형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다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내용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가장 많은 게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에요. 예. 여기 300조 원을 이게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쓸 데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이게 풀리는데 그것이 우리 그렇습니다. 경제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서 마땅한 지금 투자처를 기업도 그렇습니다. 가게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네.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좀 발생할 수 이제 있을까요? 경기가 아까 굉장히 성장률 얘기도 네, 하셨지만요. 굉장히 침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투자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내에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얼마 전에 우리 매일경제에서 잘 지적했는데 그게 돈맥 경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예.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한다. 그럼 돈을 똑같은 금액을 공급해도 그만큼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신용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런 현상이 언제 발생했냐면 1998년 금융 위기 때도 발생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위험한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예. 다른 때와 똑같이 금리 수준, 통화 증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도는 만큼을 더 고려해야 되니까. 예. 안 도는 만큼을 더 공급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경제의 그 불투명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줘서 예. 기업도 투자를 하고 개인도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고 또 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또 돈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정부는 뭐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정부가 아까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길을 터놔도 일단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통화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부도 상당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 자금이 실물로 잘 공급이 되지 않는 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인데 그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일단 심리가 얼어 있고 소비자들도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서 그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은 일단 대책을 찾자면은 그 선순환의 고리를 좀 다시 묶어주는 당근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은 정부의 그 사실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신정부 출범 앞두고 일단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고 오히려 좀 현재로서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강화한다든가 뭐 이제 세수 정책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좀 그 긴장감을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정부 당국이 그 IPO나 회사채 펀드 시장 같은 육성을 시켜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발행 시장의 개인 적금을 용이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개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이게 기업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라서 좀 현실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업의 자금 수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줄었으면 투자할 데가 없고 해서 그렇죠. 뭐 상황이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일단 뭐 그 통화 정책적으로 보면 뭐 정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하느니 금융회사나 금융회사의 국채나 유가증권을 좀 빌려서 시중에 대파는 그러니까 증권 대차 제도가 있는데 뭐 이런 거나 뭐 지준율 조정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 사실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투자가 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인플레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 정부는 일단 뭐 벤처나 아이디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뭐 창투사를 중심으로 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뭐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을 좀 규모가 큰 산업 육성해서 좀 투자를 좀 용이하게 한다는 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갑자기 버블을 또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접근이 좀 어렵고 통화 정책에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뭐 사실은 정권 말기 이제 교체기인데 정부가 뚜렷한 어떤 그 돈맥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몇 개 가능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돈맥경 현상을 풀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 방향 좀 살펴봐주세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기업이나 아니면 부유층이나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쓰게 하고요. 돈을 쓰게 하면 고용이 창출돼요. 그럼 아까 우리 박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자리가 생기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부유층은 돈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이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을 지원해준다. 뭐 창업 투자 자금을 만든다. 어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세수는 안 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 그다음에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같은 걸 좀 그것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러면은 돈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지금 현재 건설 부문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일자리가 생기면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서 서민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기업과 개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자연적으로 경제는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자꾸 만들면서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규제계획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규제가 더 증가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2010작년 같은 경우에 2.0%라는 성장을 한 거예요. 간단한 예로요, 교수님. 전자결제를 하는데 그 단계만 한 단계를 줄여도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한 15에서 20% 증가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규제들이 지금 너무 있고, 많아요. 이런 그래서 것들이 규제 일몰 조항이랑까지도 도입했는데 그것도 지금 실효성이 없고요. 지금 이게 어떤 거는 말이죠. 사문화된 규제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어져도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가 한 4%까지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방법,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은 방법, 규제를 풀어라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뭐 엔화 현상의 속도는 약간 지금 조정이 되고 있으면 여전히 엔화 현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기업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현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무역협회하고 경총을 방문해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예. 인식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그렇죠. 말하면서 사실 환율 조작을 용인한 것 아니냐, 환율 전쟁에 한국도 참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요. 그만큼 원화값 상승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뜻으로 좀 읽힙니다. 근데 요즘 일단 원달러는 일찌감치 좀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엔화 대비 원화값도 사실 오름세가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 동향이 원화가 강세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좀 이렇게 오르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 기업들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엔화값만 보면은 불과 한두 달 새 엔원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서 1,100원대 중반으로 2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 특히 좀 환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한상의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기업들 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좀 조사했더니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50원 떨어질 때마다 수출이 6.7%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7% 감소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경복 구미 한 면직물 제조회사는 전체 매출의 30%가 일본 수출에서 나오는데 수출 가격이 높아져서 현지 내수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사업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방안이 고민 중이고, 또 금융감독원이 좀 조사를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4.9%가 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환 리스크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일단 특정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환율 오르내리고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약간 엔저라든가 원화 상승세의 어떤 속도는 약간 좀 조절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 좀 환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요. 대기업보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좀 취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예. 가장 반가운 뉴스는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환 문제를 언급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사실 새 정부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국제금융 파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제금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도 새 정부의 팀을 보면은 국제금융이 약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왜냐하면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는 취임 전부터 그렇죠. 벌써 아베노믹스를 언급하고 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아베노믹스 우리 잘 알지만은 엔저를 통해서 일본 경제의 20년 불황을 벗어나겠다고 공언하고, 심지어는 대미 외교를 통해서 G20 회의에서도 그걸 다 용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 마당에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경제팀은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바로 나와야 되고요. 예. 실기하지 않고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굉장히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키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환 위험 대비를 하지 않는데 좀 여기에 이 키코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돼요. 예. 지금 키코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키코 문제는 벌써 5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예. 또 5년 전에도 사실상 기업들이 주장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경계 논리를 벗어난 주장도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서 은행과 기업들이 환 리스크를 예방을 해지를 해야 하면서 나가야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환율 변동이 좀 줄도록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와 함께요. 최근 시중에 늘어나고 있는 부동자금의 문제점, 그리고 그 부동자금을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최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과거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해킹의 주체가 이제는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들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자주 뵙네요. 매일 나오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사이버 공격을 둘러싼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엊그제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아주 이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해서 보도에 잡혔습니다. 보안업체 맨디언트라는 회사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 7년간 미국 기업 140여 개에서 해킹 시도를 받아서 해킹을 당했는데 그 소스를 찾아보니까 중국인민해방군 6.1 398부대 예. 아주 상세하죠. 상하이 외곽에 12층 건물까지 트래킹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아주 경제적으로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앞으로는 무역 제재라든가 예. 벌금까지도 생각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절대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 해킹 세력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로 큰 목적들이 일단 전쟁의 목적처럼 첫 번째는 일단 교란이 있겠지요. 예. 근데 교란은 예전에 우리 냉전 시대만큼 교란이 큰 목적은 안 되고요. 오히려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건지가 더 인구의 회자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요 국가기관망이라고 얘기하는 전력, 교통, 금융, 예. 그 전부 밑에는 사이버망들이 깔려 있어서 그 사이버망들을 교란시켰을 때 내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뽑아내서 경제적으로 금융망에서 직접적으로는 뭐 돈을 훔쳐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미중 간의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21세의 신냉전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고요. 최근 글로벌 경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는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초의 사이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은 2007년도에 러시아와 에스토니아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에스토니아 전산망을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가서 정부 전산망하고 금융권 전산망을 2주 동안 마비시켜서 전혀 경제 활동을 못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을 하거나 내지는 실제 전쟁처럼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서로 핵폭탄을 쏘는 정도의 효과라기보다는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의 일환으로서 끼어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애플도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해커들의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역시 또 중국이었다. 네. 물론 이제 미국 기업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많은 고객들이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국내에 있는 개인 이용자들도 이러한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가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전부 국제적인 아이디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의 회원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가입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사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8만 명에 가까운 사이버 커맨드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의 경우도 97년부터 벌써 해커 부대를 창설을 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10여 년 전에 지금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한 국가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조만간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안이 발표되고 또 실천이 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요? 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효과,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효과는 지금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그다음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FTA, Free Trade Association들과 같이 얽히면 세계 경제가 더 복잡해질 상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만 해도 이 사이버 어택이나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은 좀 일방적인 방향으로 많이 작용을 되죠. 그러니까 그 선진국 간의 전쟁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들은 아직 이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경제 정책이 보호 쪽으로 강화가 되면 저희들 같은 이미 개발된 나라들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위험도가 사실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 간의 사이버 테러 전쟁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요. 결국은 경제 전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단순한 무역 제재라든가 보호 무역에 있어서 과거에서 우리가 많이 써왔던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사이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란의 전쟁에서 보듯이 아직 그런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이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 우리 사회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도 97년부터 경찰청에 사이버 테러 팀을 만들어서 사이버 대응 센터를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2009년에 아직까지 군 보안이라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2009년에 정보보호사령부 창설 기획은 국방부 기획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3군 합동, 군국 기무사까지 해서 사령부 창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와 함께요. 사이버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지갑에 현금 두둑하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 스마트폰 결제 등 결제 수단이 많아졌고요. 또 그만큼 편리해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결제 방식 변화는 창업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결제 방식의 변화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변화에 맞춰 창업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뵙는 분입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선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요즘 지갑에 현금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데 그만큼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것 같고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신용카드 자체가 이제 보편화되면 물론 결제 어떤 방식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선결제 문화가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선결제라는 것은 이전에 배달 같은 경우도 배달이 오면 이제 현금을 주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미리 선결제를 하는 배달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선결제,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 선결제 이런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그게 외식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금 없이도 그냥 심지어 카드가 없이도 선결제를 통해서 이제 외식을 가도 식사를 한다든지 또 배달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결제 수단의 변화가 결국에는 외식 문화에 또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제 방식은 어떤 결제 방식인지요? 네, 아무래도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지금 외식 업계를 보면은 80에서 9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냥 홀 중심의 매장들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는데 배달 같은 경우는 원래 50%를 넘지 못했었지만은 최근에 거의 80%까지 육박을 했다는 게 사실 눈여겨볼 사항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기특약이라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이제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에 긁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전화망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쓰기 특약 방식이 있고 예. 그리고 무선 단말기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무선 단말기를 가져가서 요즘 무선 단말기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예, 두 기술 자체가 외식 배달에서도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무조건 현금을 준비를 했어야 됐었는데 요즘 뭐 배달 시켜 먹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져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아무래도 창업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그 결제 수단의 발전 자체는 실제 그 창업 시장이 전화 주문에서 또 온라인 주문에서 모바일 주문 이런 식으로 창업 시장이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제 방식이 이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선결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쿠폰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나 뭐 다른 그 어떤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포인트 결제들이 점점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프로모션 자체가 결제 수단 가지고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얼마 할인,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가지고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뭐 12월 같은 경우는 피자 3사가 이런 결제 방식과 할인 가지고 거의 뭐 그 전쟁을 치르듯이 마케팅 전쟁을 치렀는데 실제 이런 그 카드사별로 프로모션을 할 때마다 각사의 매출이 그냥 요동칠 정도로 바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 방식과 관련된 프로모션이 실제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쇼핑몰 또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바일 쇼핑몰도 창업 아이템으로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 3,500만 그리고 모바일 쇼핑을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집계를 했지만은 그 외식 업계에서도 피자 3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문하는 비율이 지금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10%면은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한 2년 만에 도달한 숫자이긴 한데 그래서 모바일 형태로만 주문이 가능한 형태의 창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어떤 매장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모바일에서 주문 중개를 하는 비즈니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업체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주문 중개량이 200만 건을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외식 창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중개하는 형태의 창업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이외에도 새로운 좀 결제 수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용카드도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 기반으로 결제를 해야 했었지만 그 NF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 기술인데 신용카드에 NFC 칩을 삽입을 하고 근데 비단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 NFC 칩이 다 삽입이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 자체가 신용카드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NFC 기반의 결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결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인트 결제. 그리고 그 이동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소액 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요금을 같이 청구가 된 30만 원까지는 핸드폰 요금상에 같이 청구가 되는 핸드폰 요금상 소액 결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텔레콤 부가 서비스 이용료로 외식을 먹은 비용이 같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IPTV 쇼핑도 요즘에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IPTV 쇼핑도 결제 자체가 뭐 카드나 현금이 아니라 IPTV 요금 청구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결제 수단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 창업자들의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한 20초 남았습니다. 결제 수단 자체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바일 트렌드를 주시하면서 어떤 매출 채널을 같이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성 교수와 함께 결제 수단의 진화에 따른 창업 아이템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특히 감기 조심하고요. 내일 저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